챕터 2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부 돌보려면 결국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도 당신을 괴롭히면서 마음이 불편했겠는가? 상대가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칠종칠금의 달인이 되어라.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엄마는 부엌 일과 살림의 평생을 바쳤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헌신은 엄마의 특기이며 자식의 성공과 영광은 엄마 인생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이다. 또한 가정은 엄마의 전장인 동시에 근거지다. 사실 엄마 세대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운명처럼 이런 전통적인 여성의 삶을 살았다. 가족에게 밥을 해먹이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유일한 존재 이유인 양 대개가 그렇게 살아왔다. 아마 다른 삶의 방식은 꿈꿔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씁쓸하고 안타깝다. 그렇다.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단면만 보면 엄마만큼 착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는 그토록 착했기 때문에 내게 엄청난 상처를 안겼다. 내가 고향에 갈 때마다 엄마는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다. 어찌나 양이 많은지 그중 절반이라도 먹으면 다행이며 반 이상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때로는 엄마가 공들여 재료를 씻고 다듬고 찌고 볶는 이유가 음식을 만들었다가 버리기 위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엄마도 우리가 이를 마뜩찮게 여긴다는 것을 안다.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내심 걱정한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일부러 우리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계속 권한다. 그 중에서도 엄마가 자주 쓰는 수법이 있다. 먼저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잠시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내 밥그릇에 음식을 잔뜩 덜어놓는다. 내가 먹든 안 먹든 일단 넘치도록 배분하는 셈이다. 혹여 엄마가 덜어준 음식을 남기면 그날은 종일 엄마의 잔소리가 귀에 날아와 박힌다. 자신이 음식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먹어서 음식이 남았다는 것이다. 엄마의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강박은 종종 나를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요 악몽이다. 그런데 하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도 많다. 내가 무엇을 진짜 바라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나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 어려서부터 냄새도 잘 못 맡았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설을 맞아 본가에 갔다가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엄마가 누가 선물로 보내줬다며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실내에 떡하니 걸어둔 것이다. 평소 채식을 즐기는 나로서는 지방 가득 늘어찬 누린내만으로도 질려버릴 정도였다. 결국 그 후로 반달 넘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못했다. 엄마는 내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갈 때마다 돼지고기를 그것도 아주 많이 사온다. 오직 나의 편식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말이다. 편식은 건강에 나쁘다. 나도 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편식이라고 할 수 있나? 편식 말고도 나의 돼지고기 공포증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우리 고향에서는 설이면 집마다 돼지를 직접 잡는다. 일종의 풍습인데 호기심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어렸을 때 나 역시 설맞이 돼지 잡기에 참여한 적이 있다. 동틀 무렵 나는 불쏘시개로 쓰일 옥수수대를 한강줄이 이고 나갔다. 우리 집 돼지를 잡을 차례가 됐을 때는 날이 이미 환하게 밝은 뒤였기에
나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보았다. 먼저 장정 4~5명이 돼지를 내리눌렀고 곧 도살자가 날이 긴 칼로 돼지의 멱을 단숨에 찔렀다. 그러자 벌어진 상처에서 시뻘건 피가 쿨럭쿨럭 뿜어져 나왔다. 피가 멎을 때쯤 돼지는 다리를 몇 번 차더니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피는 무섭지 않았다. 돼지 목에 생긴 피와 살점이 모호하게 엉긴 그 칼구멍이 너무나 무서웠다. 만약 그 자리에서 토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기절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 2가지 일을 계기로 나는 돼지고기를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게 됐다. 하지만 엄마는 나의 이런 공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돼지고기 좀 사오지 말라고, 나는 나물 반찬만 있어도 된다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꿋꿋이 돼지고기 요리를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마 엄마는 나의 간청을 죽을 때까지 못 들은 척 할 것이다. 그래야 그녀의 선량함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족될 테니 말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듣지 못하는 것은 자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은 이기주의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선량함은 이기주의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엄마는 자신이 매우 착하고 친절하며 인심이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언제나 먼저 나서서 기꺼이 남을 돕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 점만큼은 인정하는 편이다. 자식들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동네의 독고 할머니를 챙기며 시시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른 뒤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확실히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착한 것 이상으로 통제 욕구가 강하다는 게 문제다. 엄마는 그야말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렇다 보니 상대가 자신과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거나 반대해도 낯빛이 순식간에 변하며 원수 보듯 한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다. 자신과 의견이 같지 않으면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고 자신이 우세를 점하지 못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어쩌면 엄마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선량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선량함은 가짜가 아닐까? 그런 엄마를 바꿀 수 없기에 그저 외면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부모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연인이 그렇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선물한 와인을 마시고 너무 취한 나머지 넘어져 다친 적이 있다. 마침 선물한 장본인인 남자친구는 지방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집에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나는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위로해 줄 사람이 왔다는 생각에 반가워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내 기대와 달리 그는 들어서면서 짜증을 냈다.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네. 오늘 청소 안 했어? 어이가 없었다. 나는 다친 손을 보여주며 말했다. 나 다친 거 알잖아. 이 손으로 뭘 어쩌라고. 지금 집안일을 했네 안 했네 따질 때야? 나한테 잔소리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먼 길을 왔어? 나는 그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다쳤다는 소리에 연륜을 제쳐놓고 달려온 것을 보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만나자마자 내 상태를 먼저 살피지 않고 집안일을 왜 안 했냐며 나무라는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거리가 멀었다. 남자친구는 내 기분을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대충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싶을 정도였다.
지금 나한테 제일 시급한 건 병원에 가서 상처를 싸매는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거라고. 한때 나를 여신처럼 숭배하던 남자는 이제 내 말이 안 들리는 듯 했다. 어쩌면 그의 의도 역시 원래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를 아끼지 않았다면 그 밤중에 달려오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그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그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짜증부터 부렸다.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과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운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으리라. 엄마도 남자친구도 의도 자체는 선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선의를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바로 그 때문에 나는 그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고 느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내내 시달렸다. 마치 나는 우물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우물 속에 돌을 계속 던져 넣으며 그걸 계단 삼아 올라오라고 재촉하는 느낌이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밧줄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그들은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혹시 당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일이 많은가? 미안하지만 온종일 고민한데도 당신의 친절함과 배려는 결국 짓밟히고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혹시 누군가 당신의 진짜 감정을 무시하고 고의로 상처를 주는가? 그렇다면 더는 그를 상대하지 말고 어서 벗어나 살 길을 찾아라. 사랑을 핑계로 날 휘두르지 마. 행복한 사람은 평생 유년기에서 치유의 힘을 얻고 불행한 사람은 평생 유년기를 치유하며 보낸다는 말이 있다. 만약 주변에 당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상대를 자신과 똑같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무조건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만을 바란다.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오로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이들만큼 위험한 존재도 없다. 이들은 사실상 가치 있는 일을 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에 오로지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간섭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늘 남을 감시하듯 쳐다보지만 제대로 볼 줄은 모르며 남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대로 소통할 줄은 모른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상호 존중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은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의견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만약 상대가 용감히 반발하고 솔직히 요구하며 자기 의지를 표현하면 곧장 양심 없는 인간으로 매도한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남의 인생에 쉽게 간섭한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다. 다 상대를 위한 것, 상대를 도와주려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허구적 일치성 효과라고 한다. 허구적 일치성이란 객관적 확인 없이 남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 짐작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 쉽게 간섭당한다. 혹시 남에게 일방적인 관심과 도움을 받고 당황한 적이 없는가? 이런 종류의 관심은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과 고통, 심지어 괴로움을 안길 때가 더 많다.
이러한 심리적 추측에 사로잡히면 저도 모르게 집단학대에 동조해서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는 그러한 집단학대의 피해자다. 상간 벽지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자라났다. 남존여비 사상이 심각한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극진히 아낀 반면 이는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며 집안의 잡일과 온갖 고된 일을 떠맡겼다. 그녀를 공부시킨 이유도 하루빨리 돈을 벌어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남동생의 결혼 자금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는 싫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부모가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딸에게 강요했다. 마음이 약하고 착하며 순종적인 아이일수록 효도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나머지 가족은 당연하다는 듯 부모와 똑같이 이들을 착취한다. 희생양은 잠깐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다. 반대로 성격이 비열해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어떠한 무거운 짐도 지지 않고 그저 신나게 유년기를 만끽한다. 인간의 두뇌에는 패턴화된 반응 메커니즘이 있다. 대뇌는 어떤 일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그와 관련해서 더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지 않는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절망과 같다. 학습된 무기력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개념이다. 1967년 셀리그만은 유명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개 3마리를 데려온 후 한 마리는 아무 훈련도 시키지 않고 우리에 한동안 묶어두었다가 풀어줬다. 다른 한 마리는 우리에 묶어두고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동시에 레버를 밀면 전기 충격을 멈추는 법을 가르쳤다. 마지막 한 마리에게는 전기 충격도 주고 레버를 미는 법도 가르쳤지만 레버를 밀어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이 끝난 후 앞에 2마리는 금세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했지만 3번째 개는 심각한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졌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도의 절망감과 우울함에 사로잡힌 것이다. 실험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셀리그만은 실험을 발전시켰다. 개를 2집단으로 나누어 해먹에 매달고 짧지만 강한 전기 충격을 가했다. 차이점이라면 첫 번째 집단은 버튼을 코로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췄지만 2번째 집단은 버튼을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뒤 셀리그만은 2집단의 개를 함께 철장에 가두고 바닥에 전기를 흘려보냈다. 철장의 높이는 개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낮았다. 전기가 흐르자 첫 번째 집단은 곧장 철장을 뛰어넘어 고통을 피했다. 그러나 2번째 집단은 첫 번째 집단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통을 견뎠다. 사람도 그렇다. 일정 기간을 노력해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이내 고통에 적응해버린다. 또한 이전의 노력이 모두 숲으로 돌아갔던 기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없다고 단정짓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일까?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다. 우리 뇌가 그렇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속한다든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뇌의 변형적 패턴에 속하지 절대 주된 패턴이 아니다. 어째서일까? 우리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어 하면서도 왜 좀처럼 바꾸려고 시도하지 못하는가? 정말로 자제력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답은 후자다. 시도해봤자 소용없었기에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실패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앞서 소개한 셀리그만의 실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실험에서 셀리그만은 전기 충격을 견디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개를 안아들고 철장을 넘어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쪽에 내려놓았다. 이런 과정을 두세 차례 반복하자 개는 전기 충격을 견디지 않고 곧장 철장을 뛰어넘어 전기 충격이 없는 쪽으로 갔다. 무기력한 피해자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경험을 계속 쌓으면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 삶의 의지 또한 강화할 수 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전문가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역지사지, 즉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친다.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비로소 세상도 바뀐다는 논리다. 그런데 왜 다들 무조건 남을 이해하라고만 종용할까? 남이 나를 먼저 이해해주면 안 되나? 자신의 상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나부터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축하고 타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고통과 괴롭힘, 핍박 속에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떠나는 것이다. 자기 불안감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떠나야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다. 때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차라리 그만두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렵고 고단한 그 길이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스스로의 불안함을 끌어안아라. 남이 떠넘기는 불안감은 버리고 오로지 나 한 사람 분량의 불안함만을 끌어안아라. 두려울 때 오히려 용감해질 수 있다. 나약할 때가 바로 강해질 기회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담이요 악몽이다. 하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을 무시할 때가 많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폐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다. 어떤 선량함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매일 쾌적하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 얼마 전 한 신입 직원이 나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내가 자꾸 숨기기만 하고 일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막무가내 핑푸족, 핑거 프린세스 혹은 핑거 프린스의 줄임말로 간단한 정보조차 스스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물어보는 사람이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나는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기만을 바랐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며 그저 남이 기회를 주거나 도와주기만을 기다렸다. 교정 업무를 막 시작해서 아직 문장의 규칙과 용법이 익숙하지 않을 때 나는 거의 모든 업무를 상사에게 묻고 의지했다. 이 단어의 한자 표기는 무엇인가요? 이 문장에서 연결사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해면이 진짜 동물이에요? 자간우패라는 단어는 틀린 것이 아닌가요? 문서에서 중복된 단락은 어떻게 삭제해요? 이 단락 고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 원고 좀 봐주세요.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사가 내게 일갈했다. 무조건 묻지 말고 알아서 좀 해. 세월이 흐르고 회사의 원로급 인물이 되자 내게도 과거 나의 상사에게 벌어졌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신입들이 질문거리를 들고 계속 찾아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질문에 다 답해주고 부탁도 전부 들어줬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신입들이 나를 무급 비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내가 처리하라고 준 업무를 나에게 다시 들고 와 부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과거 나의 상세가 그랬듯이 나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같은 말을 내질렀다. 알아서 좀 해.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내가 도와준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었다. 사실 설명해 주신 큰 틀은 전부 이해했어요. 제게 주신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직접 와서 여쭤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기준은 말씀해 주신 기준을 알고는 있지만 직접 물어보면 확실하지 않을까 했지요. 그들은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해볼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쯤은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신만큼 일할 수 있다고. 나는 그제야 과거의 내가 상사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깨달았다. 핑프족이 가증스러운 이유는 너무 쉽게 요구하고 도움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의 배려와 희생을 너무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지한다. 세포에 새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남의 말을 듣기도 한다.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자신이 아닌 남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실패해도 자책이나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자신의 나약함과 의존성을 상대에게 투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셈이다. 구체적인 원인이야 무엇이든 남에게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아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다. 과거에 나는 부모님에게 둘도 없는 효녀이자 집안의 대들보였다. 회사에서는 든든한 큰언니였고 친구들에게는 칼을 차고 천하를 유랑하는 검객이었으며 연인 앞에서는 완벽한 여신이었다. 무슨 문제든 해결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나의 뛰어남을 증명하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시를 당할 때가 훨씬 많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 그때는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나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한 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웠고 결과적으로 내 인생은 한결 편해졌다. 첫째,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며 타인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바른 자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기 하소연만 늘어놓거나 각종 가십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늘 주변 사람을 흉보거나 온갖 일에 불만을 늘어놓는다. 사람들 참 수준 떨어져. 두부를 사는데 새치기를 하더라고. 오늘도 어떤 사람이 바로 내 앞으로 끼어드는 거 있지? 생긴 대로 논다더니 얼굴 보니까 그 말이 꼭 맞아. 아휴, 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한눈 팔면 이렇게 문제가 터진다니까. Y 알지?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받는다는 그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나 남편한테 맞고 산다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야. X를 봐. 폐암 걸려서 반년도 못 살고 갔잖아. 만약 그들이 스스로 상가며 적당한 선에서 그친다면 나도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아는 사람만 만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남을 폄훼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아무리 바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소연을 그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짜증스러운 일인가. 당신이 어떤 방면의 전문가이거나 어떤 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잘 도와줄 때는 고맙다는 둥,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등 공지사를 잊지 않지만 한 번만 거절해도 그들 입에서는 곧장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네. 형편이 어려워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일을 무슨 뉴스라도 되는 양 퍼뜨리고 다니며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매도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에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당신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온다.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당신에게 강요하며 이러저러해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다 당신이 듣지 않으면 또다시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생의 재앙이다. 그러니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만약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진다면 체면불구하고 딱 잘라 거절해야 한다. 둘째, 적당히 눈치 없이 구는 법을 배우고 인생이 한결 편해졌다. 대개는 상대가 어떤 화제를 꺼냈을 때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대화를 능동적으로 이어가는 사람을 눈치 있다고 한다. 물론 눈치 있게 굴면 상대를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은 흥미조차 없는 화제에 일일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눈치 있다는 말에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 아는 것, 맞출 줄 아는 것도 포함된다. 상대의 생일이나 동료의 취미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한 때에 깜짝 선물을 하면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한결 쉬워진다. 하지만 나는 남의 생일은커녕 내 생일조차 가족이 알려줘야 기억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런 고질병을 아는 가족이 하루 전날 미리 얘기해줘도 다음날이면 까먹는 바람에 어머니에게 한숨 섞인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나는 비효율적인 사교 활동도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싫어도 억지로 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자리는 전부 거절했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재미없는 파티에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다. 그럼에도 단지 상대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재미없는 일, 재미없는 사람과 계속 타협한다면 이게 바로 자기학대가 아니겠는가? 위의 두 가지 태도를 배운 후 나의 삶은 훨씬 쾌적해졌다. 살다 보면 당신이 타협해주기를,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말이 좋아 타협이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기 이기심의 충족일 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타협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무시당하지 않았는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이제는 눈치 있게 굴지 마라. 원하는 바를 당당히 말해서 그들이 더는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라.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계속 타협할수록 궁지에 몰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